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9월 20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 증시는 거의 폭등세, 급등세를 보였는데 한국은 정말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데 답답합니다. 겨우 삼성전자는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끝나버렸고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 매도는 작은데 반도체는 계속 팔아요. 그러니까 그게 끝나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매도 주문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물량이 어느 시점에 마무리될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마무리되면 그동안 이제 뺀 만큼은, 그러니까 못 오른 만큼 일정 부분 되돌리는 급반등은 나올 텐데요.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반도체 매도가 좀 너무 많은 게 좀 한국 증시엔 아직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미국은 크게 올랐고,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또 좋은 내용의 보고서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고, 요건 이제 유럽의 비영리 환경 단체니까 사실은 친환경적인 부분들이 좀 담겨 있죠. 근데 어쨌든 거기서 인사이트를 하나 좀 얻을 수 있어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 반도체 투자 전략, 그다음 하이닉스, 풍산 퓨런티어, 이런 이제 내용으로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나스닥이 무려 2.5%나 급등세를 보였고요. 반도체가 4.4. 이런 날에도 삼성이 빠진다는 건 정말 너무 충격적인데 정말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연준이 이제 B컷 50bp 인하한 후로 첫날은 빠졌지만 다음날 경기 침체는 아닌데 금리를 세게 낮췄네. 그럼 결국 시장은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 기대감으로 급등했습니다. 과거에도 경기 침체만 아니면 금리 인하 후에는 1년 뒤에 주가가 다 올랐어요. 1년 뒤 수익률이 22%를 넘겼고, 경기 침체기에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만 아니면 대부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연준이 언제든 강한 금리 인하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 데이터도 또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이제 청구 건수도 이전 주보다는 12,000건 감소하면서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지금 모든 지표 중에 고용이 제일 중요한데 고용의 선행 지표가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는 거 해고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좋은 거죠. 근데 이게 다행히 감소하고 있어요. 그 경기 선행지수도 하락했지만 시장 예상보다는 개선됐고, 그 특징주로는 오늘 테슬라가 7.4%, 애플이 3.7%, 요거는 메타는 3.9점, 엔비디아가 4%, 이래서 모두 좋았고, 테슬라와 애플은 특히 소비재 기업인데 상당히 오늘 긍정적이었고, 금리 인하 때문에 이제 판매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근데 애플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 대만의 고밍치인데 너무 좀 애플을 요새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사람 말이 맞는 건 아닌데, 그 고밍치란 이제 대만의 애널리스트가 얼마 전에 우리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애플의 사전 데이터를 보니까, 사전이야, 작년보다 13% 감소한 것 같다. 이거는 애플이 발표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직접 계산을 해본 거죠. 그 주가가 급락했죠. 근데 정작 이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통신사죠. T모바일,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SK텔레콤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통신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CEO가
아이폰 16 첫 주 판매량은 오히려 작년보다 개선됐대요. 그 우리 전혀 생각도 않은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뭐 감소한 거 아닌가? 이 기사도 그렇게 나와 있었으니까. 근데 실제는 또 저렇게 반대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참 이게 데이터라는 게 어느 걸 믿어야 될지 참 이게 알기가 어려운. 예. 근데 어쨌든 미국 현지에서 나온 CEO 얘기니까 이게 더 믿을만 하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 우려가 좀 해소가 되면서 애플 주가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95년과 비슷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95년도 미국의 금리가 6%였거든요. 그리고 세 번의 인하를 시작을 해요. 경기가 나빠서 한 게 아니라 너무 금리가 높기 때문에 보험성으로 이제 금리 인하. 이러다가 경기가 꺾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대비해서 금리 인하를 했더니 그 후에 하필 그때가 또 인터넷이 막 태동할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95년도 S&P 500 지수가 34%, 96년도에 20%, 97년도에 31% 폭등을 합니다. 아니 저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3년 내내. 예,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그때 인터넷도 같이 태동했죠. 2000년에 버블 터졌죠. 그러니까 95년도에 저런 정책이 그 미국의 주가 버블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그런 비슷한 상황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연착륙이 이어질지 아직 명확하진 않아요. 미국 경제는 둔화하는 건 맞거든요. 여기서 착륙을 잘해야 되는데 소비자 부채도 높고 경제 데이터는 좀 꺾이고 있고 대선도 불확실하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온다 아니냐는 좀 지나봐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때와 지금 좀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고요. 다만 분명한 건 이제 이따가 아마 말씀드리겠지만 실업률이 오르면 안 돼요. 이때는 실업률이 꺾였어요. 실업률이 좀 오르는 척 하다가 쭉 꺾여서 실업률이 내려갔습니다. 경기 침체 아니었죠. 지금은 반대로 한 가지 다른 건 실업률이 오르고 있어요. 많이 올랐어요. 바닥에서. 이게 꺾여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실업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반도체 전망한 이제 그런 좀 자료가 있어서 제가 그 중요한 데이터만 하나 딱 갖고 왔어요. 뭐냐면 그 요새 외국계 증권사가 뭐 모건 스탠리 아주 난리가 났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모건 스탠리 욕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 어쨌든 논리가 좀 안 맞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걸 보고 외국인들은 팔아버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25년도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메모리 반도체 매출 성장이 14.9니까 이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올해가 79.5니까 내년은 감소하잖아요. 올해보다. 성장률이 둔화하는 거죠. 근데 저 수치를 보면 올해가 너무 이상한 해고 너무 올해가 좋은 거고요. 작년이 또 너무 안 좋았고. 예, 그러니까 사실 올해는 걸러야 돼요. 예, 뭐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안 좋았던 기저가 있는 데다가 올해 또 AI가 처음 태동하니까 엄청 성장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비정상이에요, 사실은. 저 성장률도. 그럼 정상적인 건 내년부터인데 올해 이만큼 성장했는데 내년에 또 성장하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15% 추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수치가 적어 보일 수 있지만 한번 보세요. 2018년, 23년 연평균 성장률이요. 반도체, 메모리. 놀랍게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저도 자료 보고 좀 충격받았습니다. 마이너스였다고? 2018년부터? 네. 2013년하고 23년, 10년 동안은 3.2%로 성장했는데 성장률이 낮죠. 예. 연평균이에요. 그냥 평균. 뭐 저기에 막 50% 성장할 때도 있고 반토막 날 때도 있는데 그거 더해 이제 평균 낸 거죠. 그럼 23년부터로 본 거예요. 23년 최악일 때입니다. 근데 26년까지 아직 안 나왔는데 요거 이제 연평균 성장률 이제 예상을 한 거죠. 30% 정도. 그건 뭐죠? 이 모건 스탠리가 얘기한 우리가 뭐 공급 과잉이다 뭐 이것 때문에 놀랬는데 사실 그거랑 거리가 먼 데이터죠. 예. 왜 이게 이렇게 이런 데이터가 맞을지 모르지만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왜 이렇게 곤욕을 치러야 되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진짜 겨울이 아직 겨울 안 왔어요. 겨울이 올 거라고 한 건데 이번 겨울은 따뜻할 수도 있어요. 겨울이 오긴 하겠죠. 근데 추운 겨울이 아니라 따뜻한 겨울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왜 그건 이제 무시하고 추운 겨울로만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좀 과도한 하락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 안 가서 좀 저도 막 짜증이 납니다. 예. 답답해요. 그냥 보고 있으면 답답한데 그냥 우리가 논리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지금의 반도체를 이렇게까지 나쁘게 볼 이유는 없는데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보고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예, 분명히 과거보다 확실히 나은 상황이니까요. 예, 다만 주가는 너무 과매도된 그런 상황이죠. 안타깝죠. 자, 그리고 영국의 TNE를 아니 영국이 아니 유럽의 비영리 환경단체가 보고서를 썼는데 전기차 드라이브가 시작될 것 같다. 예, 다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서 이거 읽어보고 제가 이제 번역기 돌려봤거든요. 예, 번역기 돌려봐서 이제 중요한 것들만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되게 길어요. 핵심만 집어본 겁니다. 뭐냐면 이게 요 그래프가 뭐냐면요. 볼보 있죠. 볼보가 현재 여기예요. 여기가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유럽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있거든요. 자동차 회사가 일정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이상하면 규정치 이상하면 벌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연도마다 달라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더 줄여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탄소 배출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건 뭐예요? 친환경 차를 많이 쓰란 얘기죠.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지금 규제를 충족한 회사는 볼보밖에 없어요. 볼보는 사실상 중국 기업이죠. 중국의 지리자동차 가져갔잖아요. 근데 어쨌든 볼보는 이미 충족을 했고 내년에 더 늘어납니다. 예. 일로 갈수록 좋은 거죠. 목표를 이미 달성한 거예요. 근데 어느 기업도 달성하는 회사가 없어요. 근데 내년엔 기아가 달성할 것 같아요. 많이. 이 녹색이요. 전기차 판매를 늘려서 달성한 수치입니다. 그냥 도요타는 쉽지 않고 BMW는 조금 넘어갈 것 같고 현대도 거의 비슷하게 맞출 것 같아요. 제일 문제가 포드랑 폭스바겐 여기 있어요. 이 둘은 문제가 심각하죠. 안 그러면 벌금 내야 돼요. 내년에 탄소 배출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달성 가능하다. 다만 포드와 폭스바겐은 좀 위험하다. 이런 내용이고 근데 이거를 달성하는 방법은 전기차 많이 팔면 돼요. 전기차 안 팔리니까 문제죠. 근데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업체들이 저가 전기차를 팔 것 같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이 보고서에. 그래서 보시면 이게 그 유럽의 전기차 판매 시장이에요. 확실히 23년도에 고점 찍고 둔화됐죠. 이게 현재입니다. 여기가. 내년에 주황색 선이 내년 이제 앞으로 그림이에요. 이걸 예상해요. 이렇게. 왜? 저가 전기차가 올 거니까. 규제도 있으니까. 그러면 배터리 기업을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에선 이게 맞다면 지금 배터리 기업들을 투자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확신은 안 되는 거죠. 저게 맞아?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도 막 유럽 전기차 데이터 보면 안 팔리는 것 같고, 예, 뭐 캐즘은 여전한 것 같은데 저 데이터 믿을만한가? 이제 이거에 대한 좀 의문부는 있지만, 근데 일단 핵심이 뭐냐면 탄소 배출 규제는 이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해서라도 맞춰야 돼요. 규정은. 전기차를 많이 팔든가 아니면 하이브리드를 많이 팔아도 돼요. 유연성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도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리한 거죠. 근데 모든 자동차 제조회사가 25년 목표에 맞춰서 새로운 모델을 이제 출시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세그먼트 A는 제일 작은 차, C가 이제 조금씩 커지는 차, D 막 이런 등급인데, 그러니까 A, B, C, D로 갈수록 차가 커져요. 근데 25년 전체 10에서 15%가 저가 전기차가 될 것 같다. 유럽 전체 전기차 280만 대에서 3, 40만 대가 이제 저가 전기차 시장이 또 열릴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25,000유로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 이하 차를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7개 모델이 어쨌든 그 내년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근데 응답자,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왜 전기차 안 사세요? 물어봤더니 비싸서요. 가격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가격 좀 깎아주면 제가 살게요. 이제 이런 응답이 많았대요. 그 얘기는 뭐죠? 보조금을 주든가 저가 전기차를 내놓으라는 거죠. 독일도 작년에 보조금 안 주니까 전기차 판매가 급감했죠. 근데 아무튼 이제 BMW는 이제 전기 미니 아크맨 출시로 내년에 전기차 비중을 25%까지 늘려서 이산탄소 배출을 48% 줄인다고 합니다. 포드도 전기차 판매 비중 늘린다.
B 세그먼트 좀 작은 차죠. 현대자동차도 2만 유로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2천 얼마죠? 그 3천은 안 되죠. A 세그먼트 인스타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게 A 세그먼트 굉장히 작은 차인데 올해 하반기에 또 그 공개될 새로운 아이오닉 이것도 아마 저가 전기차 같고요. 기아는 EV3 나왔죠 이미.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라 EV4, EV5 저가 라인업을 구축해서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폭스바겐 그룹도 마찬가지고 이게 라인업이에요. 올해 이제 그 스텔란티스 요게 현대 인스터가 올해 나올 것 같아요. 올해 아마 지금 이제 연말 다가오는데 뭐 언제쯤 나올지는 봐야 되겠고 26년도에는 기아 EV2입니다. 3 아니고 2도 나와서 저게 25,000유로. 테슬라의 이제 모델 2는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근데 요거는 내년에 미국에 출시될 예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라인업들이 여기 다 저가 전기차인데 갖춰지면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탄소 배출이 많은 회사면 탄소 배출 안 하는 회사랑 손을 잡으면 돼요. 예를 들면 옛날에 볼보가 포드랑 거래한 적이 있대요. 풀링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포드랑 거래하는 걸 이제 당시에 볼보는 이미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탄소 배출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을 팔 수가 있어요. 전기차가 많기 때문에. 포드는 이대로 되면 벌금을 내야 되니까 탄소 배출을 한 만큼 배출권을 사와야 돼요. 그래서 볼보한테 산 거예요. 그걸 풀링이라고 합니다. 볼보랑 손 잡고 그래서 볼보는 돈 벌었죠. 탄소 배출권은 포드가 사가니까. 포드는 돈은 지출했지만 유럽 배출 규제를 만족했어요. 벌금 내는 것보단 낫거든요. 벌금이 굉장히 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기차를 판매를 안 늘리고도 그럼 뭐죠? 이걸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전기차를 많이 뽑으면 돼요. 전기차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이걸 원하는 회사랑 풀링을 해가지고 탄소 배출권을 판매해버리면 됩니다. 그 테슬라는 되게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전기차 생산이 좀 자신이 없다. 이런 회사들은 테슬라든 볼보랑 손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이런 전략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이제 비중이에요. 볼보가 42% 내년까지, 기아가 내년에 26까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현대가 22까지 다 늘어납니다. 전체적으로 전기차 비중은 다 늘어납니다. 그리고 확실히 뭐 토요타가 가장 낫긴 낫죠. 그 하이브리드 판매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텐데 다만 하이브리드도 완벽한 대응은 아니죠. 단기적인 해결책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내연기관이니까 어쨌든 2035년부터는요 전기차 외에는 안 돼요. 하이브리드도 퇴출입니다. 100% 무공해차만 팔아야 돼요. 그럼 결국 이걸 하기 위한 방법은 저렴한 소형 전기차. 그래서 중국이 무서운 거예요. 중국은 이미 이 시장은 장악했어요. 먼저 장악한 국가가 중국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국가들이 따라갈 텐데 저는 유럽은 소형 전기차 만들기 쉽지 않다고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가 자체가 비싸요. 인건비가. 근데 현대차는 기아는 어쨌든 이제 유럽보다는 더 원가 절감을 하는 차들을 만들어내니까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중국과 이제 경쟁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현대차한테도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보고서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배터리 기업 보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고, 확실히 저가 전기차 시장으로 가면은 가장 큰 수혜주는 LG 엔솔일 가능성이 높아요. LG 엔솔 밸류체인이죠. 이쪽. 왜냐하면 기아 EV3 그 다음에 현대 그 뭐죠? 저가 전기차 코나인가요? 이름이? 제가 정확하게 이름 기억 안 나요. 그리고 그 폭스바겐의 ID4 있어요. 이게 다 저가 전기차들인데 여기에 다 LG 엔솔 배터리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가 전기차 쪽에는 확실히 좀 LG 엔솔이 좀 특화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가 전기차 시장은 이제 열린다. 열려야 되고요. 안 열리면 배터리의 미래가 암울하죠. 전기차 안 팔릴 거니까. 그래서 그 방향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좀 저런 보고서도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국내 증권사 보고서 중에서 첫 번째가 한국의 조선, 어제도 메리츠에서 PBR 3배 갈 거다. 좋은 보고서를 썼는데 다올의 최강시 연구원님도 상반기에 수주 270억 달러, 최소
올해 300억 달러는 넘을 것 같고요. 아쉬운 건 컨테이너선을 중국이 싹쓸이 하고 있어요. 덴마크의 머스크라고 세계 1위 기업이 있는데 거기도 많은 물량을 중국에 줘서 좀 충격을 받은 거죠. 우리나라 점유율이 9%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중국이 강한 이유가 생산 능력 자체도 굉장히 크고요. 인력도 저임금이죠. 예. 그리고 금융 제공까지 해줘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은. 예. 근데 또 우리나라가 또 이거를 수주를 또 많이 못한 이유도 한국이 또 만들 수 있는 어느 정도 도크라 그러죠. 슬롯. 이게 닫혔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주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공간이 없어서. 그런 것도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2027년까지는 끝났고 이제는 28년, 29년 슬롯 경쟁이 들어간다. 그리고 또 하팡로이드라는 선사가 있는데 여기가 30척을 아마 발주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 30% 정도면 10척이죠. 10척만 수주 받아도 괜찮지 않겠냐. 근데 머스크는 중국 회사에 다 줘버렸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 한국은 이제 중국이 좀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한국한테도 어쨌든 기회는 올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카타르 LNG는 2차까지 128쪽이 투자가 완료됐거든요. 이제 이번에 3차까지 한대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이렇게 128척 중에 나눠 가졌고 30여 척의 LNG선이 향후에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만간 발주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이 먼저 가져갔어요. 후동중화 6척. 나머지 20척 이상은 한국 조선사들과 협상 중이라고 하니까 아마 조만간 좋은 소식 들러올 것 같고요. LNG선 수주 1년 생산 능력이 60척인데 이 카타르랑 계약만 맺으면 넘어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주 잔고는 26년은 완판됐고 27년 51척, 28년 32척, 29년 9척 정도 이렇게 포진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카타르 수주를 받게 되면 29년 슬롯까지도 이제 많이 차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감 걱정은 별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지구적으로도 막 LNG 이런 프로젝트들이 워낙 많으니까 LNG 운반선 수요는 늘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또 LNG 캐나다 2단계 셰니어의 사빈 패스트트레인 7, 7, 8번의 사업 진행 이런 것들이 이제 LNG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15척과 40척의 LNG 운반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수요는 많이 있어요. 그리고 3분기 좀 실적 우려, 계절성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주가 빠졌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후판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요. 생산성도 개선됐고 P믹스 가격이 이제 성과 올라가니까 비싼 선박들이 많이 반영되는 거 저걸 P믹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이미 좀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뭐 HMM이 또 얼마 전에 장내 사업 계획 공시 한번 알려드렸잖아요. 선박 투자도 긍정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선박 투자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국의 조선 사이클이 굵고 오래갈 사이클이다. 이제 배들을 친환경으로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선주도 괜찮고 기자재도 다시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에 너무 오른 거는 좀 지켜만 보시고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한 번씩 급락할 때 관심 가져라. 예. 근데 실제로 이번에 조선주 기다리니까 확 빠져버렸잖아요. 그냥 기회가 왔죠. 예. 그렇게 이제 대응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그냥 막 좋다는 얘기 나와서 막 올라갈 때는 그냥 기다리시면 되고요. 반도체는 논란이 많은데 일단 NH투자증권의 유영호 연구원님이 대만 갔다 왔나 봐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 한번 찾아보려고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이게 오타가 제가 많죠. 이렇게 막 쓰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상황 속 AI 수요와 전방 산업의 흐름 확인. 트렌드포스라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반도체 전문 분석 기관과 미팅도 했고 기가바이트, 에이스피드, 에이서, GUC, SDI 이런 회사들과 미팅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AI 서버는 투자가 지속될까 이 우려는 있지만 수요 여전히 지금까지는 강하대요. 일반 서버도 좋고 블랙엘, 엔비디아의 블랙엘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연됐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걸 대체하는 H200 수요는 증가하는 것 같다. 그리고 내년부터 어차피 블랙엘은 나오니까 시간 문제고 디자인하우스는 이제 한마디로 반도체
설계 이제 반도체 제조를 하기 전에 이제 그 제조용 설계도로 바꿔주는 업체죠. 이쪽도 워낙 지금 주가들이 많이 빠졌지만 디자인 하우스는 클라우드 업체들과 다양한 이들이 자체 칩을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그때 디자인 하우스 같은데 이제 손을 잡고 맡기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개발에서 양산까지 이어지는 프로젝트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중국의 일반적인 전자제품 수요는 좀 아직은 보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C는 회복은 하고 있는데 내년이 더 좋을 것 같다. AI PC가 이제 시작이 됐던 퀄컴의 그 반도체가 호환성 문제로 일단 지금 좀 상황이 좋진 않다 보니까 인텔과 AMD가 새로운 제품을 지금 내놓을 거거든요. 그거 나오면 PC 사겠다. 이런 수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게임 손오공이 또 흥행했는데 이게 워낙 고사양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쪽도 수요가 늘 것 같은데 다만 그 콘솔 게임 플레이스테이션과 동시 발매하니까 PC만 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메모리 업체는 AI와 일반 서버 수요가 견조해서 가격이 급격하게 내려갈 가능성은 낮고요. 재고 확충 수요도 강한 성수기가 지나가고 있고 모바일 PC 부분 재고 증가 제한된 수요로 단기적 가격 상승폭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급격하게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별로 없고요. 그렇다고 막 급격히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높진 않다. 왜냐하면 모바일과 PC 부분 재고가 좀 는 건 사실이니까 저 재고 좀 소진해야 돼요.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나쁘게 볼 건 아닌데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가는 박스권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고요. 하지만 25년에도 공급 증가는 없고 재고 확충 수요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이 되니까 가격은 다시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괜찮고 고성능 메모리 경쟁력 보유한 하이닉스도 괜찮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걱정은 너무 하지 말자. 이번 대만 탐방을 갔다 와서 어쨌든 보고 쓰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쨌든 현지 사정을 잘 대변한 거니까 너무 우리가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휘둘릴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한타의 강대성 연구원님은 9월 이제 이 경기가 지금 뭐 연착륙이냐 침체나 이런 논란이 있는데 보시면 미국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 뭐냐면은 예상보다 경제 지표가 높게 나오면 위, 예상보다 경제 지표가 낮게 나오면 밑으로 가요. 근데 이게 보시면 최근에 급격히 올라오죠. 아직은 마이너스지만,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는 일단은 부진한 건 맞지만 방향성은 좀 바뀌고 있다. 그렇게 돼서 이 서프라이즈 지수가 계속 올라온다면 미국은 확실히 연착륙에 성공하겠죠. 연착륙을 했을 때 미국은 이 S&P 500의 주가입니다. 항상. 근데 인하하고 나서 여기서 근데 침체가 발생해도 오르긴 올라요 또. 근데 주가가 많이 못 올랐죠. 근데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결국 연착륙만 한다면 시장은 굉장히 괜찮을 가능성이 있고 또 과거 40년간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경기 침체가 나타나지 않았던 경우는 주가는 어쨌든 대부분 올랐습니다. 이은택 연구원님도 내년에 경기 좋은데 지금 돈을 더 푸는 상황이 되니까 버블이 올 수도 있다. 21년이 그랬거든요. 그때 경기는 괜찮은데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지도 않았죠. 그때는 저금리 그대로 이어졌죠. 그러면서 버블이 한번 터졌죠. 메타버스. 근데 파월이 이번 금리 인하 근거로 물가를 2% 들었는데 내년에 경기 사이클이 반등해도 이러면 금리를 낮출 거다. 왜냐하면 경기보다 이제 물가에 주안점을 두면서 물가가 확실히 잡혔기 때문에 저걸 보고 금리를 더 낮출 거라는 거죠. 그래서 2, 3년 뒤엔 좀 걱정은 되지만 지금 투자만 생각하면 이를 역용해서 버블을 먹으면 된다. 한마디로 이 연준이 생각 자체가 물가가 2%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는데 부담이 없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는 오히려 좋을 수 있다. 버블이 잉태될 수 있는 뭔가 환경은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랑은 관계가 없고 미국만 해당되는 내용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한국은 전혀 그런 조짐이 안 보이죠. 주가 못 올라가니까 좀 답답하긴 하죠. 우리은행의 박석현 연구원님이 요게 좀 의미가 있었어요. 과거에 미국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가면 다 경기 침체가 왔어요. 요 점선이 경기 침체거든요. 그죠? 경기 침체. 후행적이긴 해요, 좀. 어쨌든 침체가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도 올라가죠. 근데
그때랑 다른 게 있어요. 레벨이 너무 낮아요. 과거랑. 그죠? 레벨이 낮은 상태고 그때랑 이제 완전히 비교할 건 아니죠. 근데 분명한 거는 실업률이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결국 시차적으로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미국 경기가 좀 침체되니까 이 점은 좀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95년도 아까 설명드렸지만 여기거든요. 95년도에는 금리 낮췄는데 실업률이 계속 떨어졌죠. 그래서 주가 지수가 빅 랠리가 2000년까지 5년 내내 갑니다. 그 시기죠. 그래서 실업률이 꺾여야 돼요. 방향성은 조금이라도. 이번에 꺾였죠. 4.3에서 4.2로. 근데 더 꺾여야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어쨌든 더 좋은 분위기로 갈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분위기는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업률이 너무 오르는 건 증시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이거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미래에셋의 김재호 연구원님이 주가 하락은 이제 관성적이다. 옛날에도 이랬으니까 이러지 않겠냐. 근데 그 HBM 수요 여전히 좋고 올해 영업이익만 71% 증가할 것 같고요. D램은 원비 관련 수율 및 성능 검증이 이제 완료가 됐고 HBM3는 12단 개발이 막바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블랙엘에 탑재될 것 같고 25년도 계약 물량에 대한 협의도 대부분 끝났다고 합니다. 12단은 이제 칩이 커지고 밀도가 증가하니까 가격도 비싼 편이에요. 그리고 HBM 위주의 D램 실적 회복에도 보수적으로 재고를 좀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성 중심의 사업 전략을 구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급가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 신영의 박상웅 연구원님은 수요는 더디지만 AI랑 데이터 센터 괜찮다. 내년 하이닉스 영업이익은 52% 증가할 것 같다. 영업이익 비중은 29.3%까지 늘어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이 범용 디램 가격도 오를 거라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공급이 좀 많을 걸로 추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공급은 더 부족할 걸로 보고 있고 범용 디램, 전통 반도체죠. 여기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내년에 디램 생산 능력의 30%가 HBM으로 바뀌거든요. 이러면 전통 반도체는 더 부족해져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공급 강이 어떻게 온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공급이 지금 줄고 있는데 오히려. 그리고 23년도에 그러니까 D램 생산 능력의 30%가 소실되는 거예요. H램 만드느라고. 크기가 크니까. 23년도에 인위적으로 감산했죠. 그때 D램 가동률 저점이 75. 저 D램 생산량의 30%를 없앴다는 건 가동률이 뭐 예를 들면 70%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랑 비교하면 지금 강도 높은 자연적 감산 효과가 좀 발생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봐도 과거랑 비교해 보면 지금의 이 HBM 생산을 통한 자동적인 공급 감소는 반도체 가격에 우호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은 관가하고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바라보니까 좀 그게 안타까웠던 거죠. 모건스탠리가. 어쨌든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그러니까 하이닉스에 대한 의견들은 다 긍정적입니다. 풍산이 최근에 주가 빠졌는데 구리 가격이나 방산 뭔가가 없어서 그렇죠. 근데 구리 가격 다시 올랐어요. 구리 가격은 톤당 10,000원까지 갔다가 올해 2분기에 $10,000에서 지금 이제 꺾인 상태죠. 그리고 중국의 전기동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양산 수입 프리미엄은 최근에 톤당 $6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산의 경우는 중동 지역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고 이게 좀 불확실성 키우니까 근데 최근 주가 하락은 좀 펀더멘탈과 무관하다. 비중 확대 기회로 삼아보자. 이런 내용이고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구리값이 보통 오르거든요. 실제 올랐죠 오늘도. 그래서 지금은 좀 기회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나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산도 좀 최근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는 있고요. 메리츠의 양승수 연구원이 퓨런티어 이제 정말 힘들었죠. 2분기 수주 잔고나 이런 걸 보면 상고 하저가 좀 불가피할 것 같다. 약간 그런 좀 부분들이 담겨 있고 하지만 내년에는 이제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 2와 모델 Y를 이제 페이스리프트 약간 부분 변경하는 거죠.
사이버 트럭도 많이 늘어나고 AI 5 하드웨어 업데이트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드웨어 3랑 하드웨어 4 전환기인 23년과 비교해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수주가 다시 증가할 걸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작년 최대 실적 달성 원동력은 HW3거든요. 근데 HW3에서 HW4로 전환하는 거. 그때 카메라와 탑재량 자체가 다 증가를 하게 됐죠.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드웨어 3보다 이제 4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은 실적에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소 상승은 장비 업그레이드와 직결되고 22년 상반기 수주잔고 확대에도 기여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율주행 성능과 연계되는 카메라 특성상 추가적인 탑재량 증가와 화소 상승이 좀 기대된다 이런 내용이고, 10월 10일은 로보택시가 이제 공개가 되는데 내년 저가형 모델 출시 등 수요 반등을 이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로보택시 기대감은 되게 높은데 실망할 수도 있고요. 테슬라가 잘 이벤트를 마무리해서 기대감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고, 내년에 모델2는 확실한 좀 기대 포인트가 일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가는 이미 최악 구간은 좀 지나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벤트가 실제 10월 10일에 로보택시 공개됐을 때 반응이 어떤지 봐야 되겠죠.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대 이상이라는 반응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이벤트 영향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가는 좀 최악 구간은 지나간다 이런 공감대는 좀 형성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시는 뭐 전자공시는 없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시는 없었고, 그 내부자 매수에서 보시면 요거 파트론, 파트론이 김종구 대표가 2억 6천만 원 정도 일단 매수를 또 했고 꾸준히 사죠. 이 대표가 꾸준히 사고 계시고, 아비코전자는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김창수 대표가 이제 5억 2천만 원 정도 신고를 했어요.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수동소자라고 인덕터를 만드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가전기기에 다 들어가고요. 전자기를 유도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신호를 처리하는 그냥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런 데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자회사 아비코테크가 PCB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지분 100% 정도 갖고 자회사인데 100% 자회사입니다. 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용 PCB를 만들어요. 그래서 기존 내연기관보다 가격이 5배에서 6배나 비싸고요. 그리고 23년도에 이제 12층 이상의 고다층 기판인 MLB, 이거 이제 이수페타시스랑 대덕 전자 같은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위한 설비 투자를 완료로 했다고 합니다. 인덕터는 주로 DDR5에 공급되는데 DDR5가 이제 이렇게 DDR4에 비해서 생산량이 아주 많지는 않다 보니까 실적이 되게 좀 부진했어요. 그리고 전장용 PCB도 자동차니까 이쪽이 또 업황이 좋았던 편은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상반기 실적이 적자났어요. 근데 이게 하반기에 바뀔지를,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은 한번 보실 필요는 있어요. 3분기 실적을 보시고 거기서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면 이제 추세적인 상승도 가능하진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 대표가 산 거는 긍정적이죠. 당연히 긍정적이지만 이것만 가지고 샀으니까 투자하자 이게 아니라 한 번 더 왜 이렇게 빠졌고 뭐가 나아져야 되는지 그런 것도 체크해 봐야죠. 그럼 결국엔 DDR5가 중요하고요. 이 사업부 쪽에서 실적이 개선되는 걸 3분기 돼봐야 알아요. 실적을. 그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관심 종목엔 넣어놔야 되겠죠. 우리가 볼 필요는 있는데 뭐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하기까지는 조금 더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제 있었던 공시까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증시가 마무리됐고요. 자, 오늘 코스피 아쉽게도 0.5%에 불과한 좀 미약한 상승으로 끝났고요. 코스닥도 물론 오르긴 올랐지만 정말 미국의 그런 질주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답답한 거죠. 올랐다고 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의 부진한 흐름이 오늘까지도 증시는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은 일단 주식을 팔았고요. 300억 팔았는데 보시면 외국인들이 오늘 전기전자만 2천억 팔았어요. 뭐죠? 반도체는 엄청나게 팔았죠. 대신 뭐 샀죠? 조선하고 제약바이오, 방산 이런 걸 좀 많이 샀습니다. 다른 업종은 사고 있는데 반도체는 너무 아무튼 인색한 그런 모습이 오늘도 이어졌고 오늘 전선주가 좋았고요. 그리고 해운주도 오늘 좀 오랜만에 분위기가 괜찮았고 그리고 의료 AI 쪽도 오늘 일부 분위기가 좀 살아났습니다. 항공주도 오늘 좀 괜찮았고요. TA항공이 많이 올랐네요. 밸류업 관련주들 요즘에 연일 강세고 오늘은 FN 가이드가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바이오도 여전히 좋고요. 오늘 유한양행의 자회사 유한화학이 있어요. 거기도 CMO 하거든요. 원료의약품. 근데 여기가 수주를 하나 따냈나 봐요. 그 에이즈 치료제 있죠. 그거 관련된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수주를 따냈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한양행이 오늘은 이제 렉나자 폐암 치료제로 갔다기보다는 자회사 유한화학에 대한 그런 이슈로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약바이오 좋았고요. 오늘 피팅주도 오늘 오랜만에 좀 분위기 살아났고 우주항공 쪽도 오늘은 인텔리언테크가 오랜만에 좀 회복이 됐습니다. 이 사실 우주항공도 너무 잊혀져 있는데 사실은 어쨌든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비철금속 쪽은 여전히 영풍, 고려아연이 여전히 뜨겁고 오랜만에 풍산도 오늘 반등을 해줬습니다. 방산주는 오늘 일단 S&T 다이내믹스가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 K2 전차에 들어가는 파워팩 아시죠? 한번 설명해드렸죠. 이 변속기랑 같이 이게 독일 걸 쓰고 있는데 이번에 국산화한 이 제품을 한국에서 승인을 해줬대요. 아직 K2 전차에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승인을 안 해서 이번에 승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기사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급등했고 LIG 넥스원은 그 아시죠? 얼마 전에 이라크에 천궁2 수출한다. 그게 오늘 공시로 실제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가는 어떻게 됐죠? 근데 LIG 넥스원은 그 공시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는 왜 잠시만요. LIG 넥스원 왜 안 보이죠? 오르긴 올랐네요. 2% 정도. 근데 저기 왜 포함이 안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이제 방산주 대체적으로 좋았고요. 카메라 쪽은 오늘도 퓨런티어가 요새 좀 계속 10월 10일 날 이벤트 있으니까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고 조선주도 오늘 한국조선해양이 다시 또 20만 원까지 그냥 순식간에 치고 올랐습니다. 16만 원까지 갔었죠 한때. 그리고 미용기기 바이오시밀러 한마디로 지금 이제 내일 함께 배우기 올라갈 거예요. 내일은 이제 바이오 의약품 쪽 올라갈 건데 아무튼 기초적인 거 위주로 제가 용어 어려운 게 너무 많잖아요. 바이오 그런 거 위주로 좀 풀어드릴 예정인데 헬스케어는 꼭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어쨌든 헬스케어 공부를 해놔야 또 하나의 중요한 산업을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고 그걸 투자까지 연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 공부 어렵더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많은 섹터가 올랐지만 다만 오늘 원전주는 조금 일부 빠졌던 것 같고요. 원전주는 좀 이렇게 차익 매물이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체코 원전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이 갔죠. 네, 체코에 갔는데 아무튼 이제 이제 아직 계약을 맺은 건 아니고 우선 협상자죠. 근데 거기에 매듭을 이제 지으려고 가셨는데.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오늘은 좀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 관련주는 아직도 좀 답답한 상황이고 2차 전지 오늘 큰 변화 없었고요. 반도체는 좋다 말았고 건설주도 오늘은 조금 지지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DLNC만 좀 또 유독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오늘 장비 쪽이 좀 일부 필옵틱스, 필에너지 이런 기업들이 좀 빠졌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IT나 이런 이제 2차 전지나 이쪽으로 온기가 돌진 않아요. 근데 분명히 뭔가 좋아지는 거는 보이긴 하는데 참 이게 쉽사리 돌리진 못하는 게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정말 이게 오게 튀죠. 굳이 이게 종가에 마이너스로 밀어버리더라고요. 그게 아쉬웠고 네이버도 좀 하락했고 신한지주
좀 빠져서 끝났고요. 네. 한전도 좀 일부 빠졌고, 반면에 유한양행,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10만 원 다시 넘었네요. 현대로템이 급등해줬고, 넷마블은 오늘 4% 빠졌고요. 그리고 가스공사가 이제 오늘 오랜만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은 여전히 뭐 독보적이에요. 정말 대단한 기업이고, 리가캠 바이오가 딜을 받쳐주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삼천당 제야, 또 그 밑에 ST팜이 급등하면서 바이오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주도주들이 다 바이오예요. 네, 확실히 코스닥도 그 파마 리서치도 동참해주고 있고, 반면에 반도체는 여전히 답답합니다. 네, 크게 오르질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도 여전히 부진하고, 네. 그러니까 바이오 말고는 크게 지금 움직이질 못하는 그런 좀 아쉬운 모습이죠. 뭐 바이오 가는 건 좋은데 어쨌든 반도체랑 2차전지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정말 진정한 상승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도 뭔가 좀 내심 아쉬운, 그리고 바이넥스는 어제 많이 올라서 좀 빠졌고요. 카페24는 오늘 마이너스 5%, CIS가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일단 이제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죠. 뭐 FN 가이드나 영풍정밀 공개 매수가까지 이제 거의 다 왔네요. 그리고 좀 하락한 기업들은 오늘 원전주, 나 일부 반도체 소부장 조금 빠졌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오늘 S&T 다이나믹스, 유한양인 다 재료가 있는 기업들이죠. 항공주, 풍산, 현대로템, 고려아연 강했고, 반대로는 코웨이는 왜 빠진 거죠?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슈 없는 것 같은데, 수급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요새 좀 괜찮았는데, 코웨이가 전통적으로 이제 렌탈 사업 하니까 금리 인하 수혜주거든요, 사실. 근데 오늘 크게 빠진 건 좀 의아하고요.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빠졌고, 하나솔루션도 태양광 좀 수혜를 받을 만한데 쉽게는 지금 못 가고 있고요. 크래프톤, 한국항공우주, 하이브, 다 좀 답답하게, 삼성전자까지 움직임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미국의 강세를 못 쫓아가는 건 정말 답답한 일이고, 한국은 반도체가 안 가면 증시가 오를 수가 없어요. 그게 명확해졌고, 다만 바이오가 살아나고 있고, 많은 주변 주들이 좀 회복은 되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최악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외국인 매도만 좀 진정이 되면, 하이닉스랑, 그러면 주가는 한번 급반등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고요. 일단 오늘까지는 아니었다.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았죠. 이게 좀 끝나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좀 분위기가 바뀌길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심하잖아요, 솔직히.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모건 스탠리가 그렇게 쓴 것도 그렇고, 거기다가 지금 이게 반도체 우리가 봐도 그렇게까지 업황이 나쁜 것도 아니고, 한 상황이고, 미국의 경기 침체 온 것도 아니고, 금리는 낮아지고, 환경은 좋아지고, 금투세는 다음 주 24일 날 민주당이 토론회 해서 결론을 낸다고 합니다. 제발 좀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폐지 쪽으로 결론 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유예하면 또 몇 년 후에 또 이래야 돼요. 아예 폐지를 하시고 상법 개정하고 다 바꿔준 다음에 그리고 하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일단 폐지부터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고, 내일 함께 배우기 바이오 편도 또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